안녕하세요. 피해정 바구니 피입니다. 이번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세파스 리액트를 집중적으로 타봤어요. 주말 동안 도심 라이딩과 짧은 출퇴근 코스를 주행하며 느낀 진짜 장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제조사에 꼭 전달하고 싶은 의견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장점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배터리 탈부착의 편리함. 3일 동안 하루 최소 2번씩 배터리를 빼고 꽂았는데 이게 진짜 편합니다. 보통의 전기 자전거들은 배터리 탈거를 위해 키를 돌려서 락을 풀거나 커넥터를 손으로 돌려 빼거나 안장을 꺾어서 들어 올리는데 리액트는 배터리가 가로형이라 넣고 뺄 때 무게감이 덜하고 찰칵하고 부드럽게 들어가요. 두 번째, 토크 센서 반응성.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 1초도 안 돼서 모터가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언덕 초입에서 이 반응성이 체감돼요. 3일 내내 타면서 느낀 건 리액트의 토크 센서는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토크 센서 모델들 대비 확실히 상위권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방수를 위한 실링 처리. 제품의 커넥터, 배터리 장착 부위 등 비오는 날 뛰어난 방수 성능을 위해 실링 처리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진짜 장마철 갑작스러운 비에도 안심하고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도심 라이딩 세컨 자전거로 딱. 3일 동안 짧은 출퇴근 코스와 도심 라이딩을 해보니 확실히 느꼈어요. 트라이폴드라 보관이 편하고 토크 센서 덕분에 배터리 효율도 좋아서 주행거리도 충분합니다. 지금 저는 새벽에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뚝섬에서 출발해서 옷걸이 한 바퀴를 돌 거고요. 파스 5단으로만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20km 정도 주행을 했고 배터리는 아직도 풀인 상태입니다. 한 칸도 안 달았어요. 지금 총 주행 거리는 대략 33km 정도 되고요. 배터리는 한 칸 달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깔끔한 외관. 전기 자전거 티 안 나는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확실한 매력 포인트일 겁니다. 이렇게 장점 5가지를 추려봤고요. 더 많은 장점은 1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주셨던 내용에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 무게 여성 기준으로 들만한지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여성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냥 편하게 브롬톤 들듯이 한번 들어볼래? 이거 들고 지하철 만약에 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잠깐 드는 건 괜찮지만 계속 들고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잠깐 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잠깐 드는 건 한 1초? 두 번째, 휠 사이즈. 16인치 브롬톤과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휠 자체 사이즈는 보편적인 트라이폴드보다 작은 305 사이즈며 타이어 폭을 높게 잡아 전체 크기는 동일하게 맞춘 형태였습니다. 세 번째, 오르막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한강 위주 오르막길은 아주 충분한 성능이지만 이하령과 같은 오르막길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건 영상 뒤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브롬톤 용품, 부품 호환성 체크. 부품은 이지일, 캐리어 블록이 호환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독자 규격이라 호환성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용품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넥서스 기어비가 실사용 영역에서 좋을지 확인. 실제로 넥서스 5단은 일본 내수용으로 굉장히 낮은 기어비가 특징입니다. 이 자전거의 설계 목적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기어비를 제공해줬습니다. 여섯 번째, 튜브, 타이어 교체, 자가 수리 방법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앞바퀴는 매우 쉽고 편리하지만 뒤는 숙련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뒷바퀴를 탈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간 타면서 느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로틀 인증 문제. 현재 모델은 PM 인증이라고 사고 시 법적, 보험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빠르게 파스 인증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출시되면 좋겠어요. 스로틀 작동 방식. 정차 상태에서 스로틀이 바로 작동하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덜컥하는 느낌이 있어서 유성 기어에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바퀴 회전 후 작동되는 방식이면 내구성도 높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로틀을 꼭 0에서만 작동되지 않고 모드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편이 주행 중 편리하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주행 중에 시선을 리모트로 이동해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고 0인지 확인하고 주행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고속 충전기 부재. 기본 충전기 배터리 충전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자전거에서 확인된 배터리 잔량 0칸을 기준으로 완충까지 대략 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5에서 6A급 고속 충전기 옵션이 있으면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실사용자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하령에 왔습니다.
전기자전거 어필 성능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여기 왔는데, 유튜브 댓글 중에 오르막길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달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필을 어디로 올라갈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대관령이나 이하령으로 가보자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내비를 찍어보니까 이하령이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는 이하령으로 왔습니다. 저는 일단 자전거를 타고 이하령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필은 개같이, 내리막길은 정승같이. 저는 그래서 내리막길에는 웬만하면 천천히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리액트를 이제 2차 시승인데, 2차 시승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크였습니다. 처음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할 때 디스크 브레이크로 생각했었죠. 보통의 전기 자전거들은 요즘에 다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 표시가 있어서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제품은 앞만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하지만 드럼 브레이크도 생각보다 성능이 좋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1차 시승 때는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 세팅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엄청 꽉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에서 감속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이오 고개를 몇 회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이하령 다운힐을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약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실상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잡으면 브레이크 성능은 확실히 드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나타납니다. 드럼 브레이크라고 해서 브레이크 성능이 안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앞 브레이크와 뒷 브레이크의 이 브레이킹 성능 차이가 너무 크니까 뒤가 너무 안 듣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멈춰 설 수 있지만, 뒷 브레이크를 자주 잡는 감도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앞 브레이크가 더 잘 듣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이게 시마노 넥서스 기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기는 한데, 이렇게 될 거면 넥서스 기어를 포기하고 보편적인 전기 자전거들처럼 외장 기어를 집어넣더라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세팅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럼 브레이크의 성능으로 보자면 브롬톤 림브레이크 성능과 얼추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많은 힘을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액트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뒤에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뒤에 드럼 브레이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뒷바퀴를 탈거하는 일도 굉장히 불편해졌는데요. 이건 아쉬운 게 아니라 너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뒷바퀴를 탈거를 하려면 이 내장 기어를 먼저 분해를 해야 돼요. 브롬톤 G라인도 마찬가지지만 형태가 시마노는 동일합니다. 우선은 내장 기어 여기 이쪽 뒤에 핀을 빼줘야 돼요. 볼트 이쪽 완전히 풀고요. 텐셔너를 바깥으로 뺄 건데 뒤쪽에 이제 체인을 좀 풀어야겠죠. 텐셔너를 위로 들어 올려서 체인을 풀어주고요. 그러면 텐셔너가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브롬톤 C라인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내장 기어 걸어주는 부품인데 이걸 바깥으로 빼야 돼요. 여기 뒤쪽에 보면 아래 케이블이 들어가는 고리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바깥으로 뺀 다음에 아래로 잡아 빼면 이렇게 기어가 분리가 됩니다. 자, 케이블 빼는 첫 번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여기 너트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푸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다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풀어 놓고요. 이제 반대편을 풀러야 되는데 자전거 반대로 좀 돌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드럼 브레이크잖아요. 이 드럼 브레이크 케이블을 먼저 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나사 하나 보이죠? 십자. 이 나사의 역할이 마운트인데 드럼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예요. 얘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거 푸시려면은 10mm 짜리 스패너도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십자 드라이버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뒤쪽에 10mm 짜리 스패너 대고
앞쪽에서 십자 드라이버 활용해서 볼트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브레이크 부품이 이제 빠져요. 여기 있는 거리 부품을 위쪽으로 당기면 구멍이 홈이 있어서 얘가 쑥 빠지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쪽이 분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손으로 세게 힘을 주면서 이 드럼 부품을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됐다. 이렇게 여기 부품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아래로 빼면 이렇게 빠져요. 이러고 난 다음에 뒷바퀴를 이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뒷바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키를 잡아 놓고 이걸 빼주면 뒷바퀴 펑크난 거를 이제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대부분의 어떤 보편적인 상황보다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할 겁니다. 샵에서는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당연히 거치대도 있고 뒷바퀴가 떠 있으니까 분해하기가 쉽죠. 익숙해지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길에서 발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치대 없죠? 자전거 자꾸 기울어지지? 이 과정을 오른쪽 내전기어 풀고 왼쪽 드럼 브레이크 풀고 밑에 공간도 안 나오는데 어디 구멍인지 찾아가면서 풀어야 되고, 지금 이거 해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가 15mm 스패너에 10mm 스패너에 십자 드라이버까지 있어야 되죠. 이거 뒷바퀴 펑크 나면 진짜 바깥에서 고달퍼집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나 뭐 비가 오거나 겨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일반 유저가 어떻게 갈겠어요. 이거 샵에다가 맡기셔도 공인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장착하실 때도 이제 방향 잘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이제 내장 기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덜렁 빠졌죠. 이거 조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빼보시면 아마 내장 기어 부품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됐을 겁니다. 대부분 뒷바퀴 교체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요. 바퀴 있는 쪽 내장 허브 쪽을 보시면 빨간색 점이 찍혀 있죠. 이 점에 맞춰서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됩니다. 빨간색 부품 보면 이쪽 부분에 약간 각이 있죠. 이 각이 딱 맞물려야 됩니다. 딱 맞으면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갈 거고요. 락에 보면 노란색 점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노란색 점이 있거든요. 이 부품을 노란색 점에 맞춰서 넣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잠가 주시면 락 부품이 걸린 거예요. 이제 이 부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G라인 탈 때도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한 건데, 장착하다가 이 부품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장 기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으로 끼운 상태에서 잘 맞춰서 운이 좋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또 뺀 다음에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장착하실 때 이 상태에서 락이 됐으면 굉장히 잘 놔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자, 조립은 역순이겠죠. 장착을 할 때 와샤 하나를 먼저 넣어 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히 둥근 게 아니라 각이 보이시죠. 여기 안쪽에도 보면은 수평으로 이쪽에 각이 살짝 보입니다. 이 각을 맞춰서 와샤를 끼운 상태에서 브레이크 간격 잡고요, 이쪽이랑 반대쪽 홈도 잘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 브레이크 부품이 아래로 가면 안 되니까 위쪽으로 잘 가게 맞춰 주시고요. 딱 맞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맞물렸으면 여기에 안전핀이 있어요. 이 고리가 아래쪽에 잘 맞물리도록 해 주시고, 와샤 한 장 다시 넣고 나머지 너트를 잠궈 줍니다. 약간 힘을 줘서 잠궈야 돼요. 이 뒷바퀴가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만 힘을 줘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잠궈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이 부품을 끼워 넣어 보죠. 여기 홈에 잘 맞춰서 이렇게 넣어 줄 건데, 이렇게 넣어 주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걸어주는 부품은 위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부터 먼저 걸어야겠죠. 브레이크 케이블 홈에 맞춰서 잘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리 부품을 위쪽에다가 넣어서 걸어야 되니까 브레이크 몸체 같이 당겨 주시고요. 당겨 주면서 안쪽에 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홈에 맞도록 부품을 다시 당겨서 끼워 넣고 제 아래쪽으로 밀어줍니다. 딸깍 소리가 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케이블이 됐고, 이제 여기 볼트를 잠가주면 됩니다. 잠글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볼트 넣고요. 반대편에서 너트를 이용을 해서 먼저 손으로 잠궈주세요. 손으로 잠궈도 꽉 못 조우기 때문에 다시 10mm 스패너랑 십자 드라이버 이용해야 됩니다. 10mm 스패너로 반대편에 너트를 잡고요. 십자 드라이버로 볼트를 잠가 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반대편에 가가지고 또 내장 기어랑 저쪽을 세팅을 해야 돼요. 자, 반대편에 왔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길에서 이거 조절하시다가 체인을 이렇게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끼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링크를 통해서 완전히 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시마노 내장 기어를 쓰는 제품들은 그냥 웬만하면 체인 빼고 작업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할 거예요. 저도 G라인 이래저래 작업해 보니까 빼는 게 여러모로 작업 시간도 빠르고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우선은 이쪽에 다시 왔으니까 이 내장 기어를 껴야겠죠. 내장 기어 끼는 거는 어렵지는 않고요. 케이블이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안에 케이블을 걸어주는 홀더 부품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홀더 부품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다가 홀더 부품이 아래쪽은 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징 엔드캡 마감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끼워 넣어진 상황에서 내장 기어를 홈에 잘 맞춰서 내장 기어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라인 하나 보이죠? 바깥쪽에도 점 하나 보이고, 이 세 개가 일자로 정렬이 되게끔 세팅해 주는 게 기본 세팅 방법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앞쪽에 배럴 가지고 미세하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체인을 걸어 주세요. 와셔와 너트를 활용을 해서 잠가주면 됩니다. 림 브레이크도 아니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아니기 때문에 뭐 패드가 닿나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 장점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작업하는 거 보시면은 과연 장점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반대편 잠궈 줄 거고요. 지금 저는 운이 좋게 지금 잘 잠겼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쪼으면 되는데, 이거 익숙하지 않으시면 아마 이렇게 잠기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텐셔너를 다시 조립을 해 주면 됩니다. 보면 장착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이 꺾여 있거든요. 여기 맞물리는 모양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그 홈만 잘 맞춰서 넣어 주고, 큰 와셔 하나 넣고요. 너트로 잠가 주는데, 지금 이거 잠그는 이유는 체인을 걸려면 이 텐셔너의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너트를 안 걸면 걸 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걸어주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체인 하나를 위쪽으로 보내주세요. 체인이 빠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서, 그리고 텐셔너를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이 체인을 타이어 쪽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 텐셔너 뒤쪽으로 체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텐셔너를 강하게 당겨서 체인을 안쪽에 걸어주세요. 그럼 체인이 깔끔하게 걸렸습니다. 스패너를 활용을 해서 잠가주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길에서 뒷바퀴가 터져서 튜브를 교체해야 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누군가가 수월한지 물어보셨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타이어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 교체했는데 만약에 주걱 잘못 넣어서 출발하자마자 또 구멍이 났다, 그럼 이 작업을 또 하셔야겠죠.
자, 이제 저는 이하령 내리막길을 모두 다 내려왔습니다. 이하령 오르막길까지는 대략 4.8km 정도 됩니다.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파스 모드는 오로지 5단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 심심하니까 또 다른 아쉬운 점들도 이야기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우선 이 핸들바 그립 너무 작습니다. 성인 남성이 잡을 때도 작은 편인데 성인 여성이 잡을 때도 그립이 그렇게 충분히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보통의 우리 트라이폴드 M바를 보시면 약간 각도가 이렇게 살짝 져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파스 리액트 1차 시승 때도 이거 핸들바 장착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모델 2차 시승을 해보니까 완전히 일자로 된 핸들바인데, 아, 이게 손을 잡는 각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데다가 핸들바 그립까지 짧으니까 이 부분은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핸들바를 좀 넓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접으면 진짜 바닥하고 핸들바 높이 차이가 정말 적게 나거든요.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바로 바닥에 핸들바 바인드 끝부분이 긁혀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세파스 리액트를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닌다면 핸들 그립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꿀 것 같습니다. 넥서스 기어는 변속을 할 때 페달링을 하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페달 잠깐 멈추고 기어를 바꿔야 됩니다. 1단이 제일 가벼운 거고 5단이 제일 무거운 건데, 전기 모터 도움으로 이하령 오르막길을 제일 무거운 거에서 다음 거 4단에 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어비가 3개 더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경사도가 조금 높아질 때는 기어를 풀어서 2단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가볍네요. 조금 더 힘들다, 편하게 가고 싶다 하면 1단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1단이 기어비가 엄청 커요. 체감할 때는 와, 이거는 MTB 수준의 기어비예요. 맨 마지막은. 지금 이하령 코스를 오르는데 모터 파워가 꺼졌습니다. 와, 다시 껐다가 켜고, 제가 파스를 5단으로 해놓고 있었는데 확실히 힘이 떨어진다 느껴지더니 꺼졌습니다. 4단으로 올리니까 다시 울컥울컥 하는 현상이 생기네요. 4단에 나오니까 모터가 또 꺼졌어요. 지금 이 증상은 전기자전거 모델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몸무게가 저보다 많이 가벼우신 분들은 아마 겪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몸무게가 저처럼 무거우신 분들은 도심 환경에서 타기에 너무 좋은 자전거지만 이렇게 국토 정조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 오르막길에서는 엄청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터가 또 꺼졌습니다. 야, 2단 모드도 모터가 꺼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끌고 올라가야 되나?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워킹 모드가 켜지거든요. 이걸 끄면 끌고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워킹 모드를 키면 이쪽에 워킹 모드 표시가 들어오면서 끌고 올라갈 때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손 이렇게 놓고 그냥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워킹 모드로 주행속도 3km로 자전거가 알아서 밀고 올라가집니다. 워킹 모드 누르고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반 폴딩 상태거든요. 앞바퀴가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반 폴딩 상태에서
워킹 모드로 활성화를 시키면 자전거가 알아서 앞으로 갑니다. 저 엄지손가락으로 버튼만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걷는 표시가 깜빡깜빡 하면서 모터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줘요. 이거 진짜 편해요. 일부러 좀 걸으라고 이렇게 만든 건가? 혹시라도 투어를 가거나 이런 걸 고려를 하셨다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는 코스에 이 정도 어필이 있는지. 그러니 도심 환경에서 사용만을 고려하셨다면 모터가 이렇게 꺼질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30%는 끌고 올라온 것 같네요. 워킹 모드가 있어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아마 여기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한 2kg쯤 됐으면 아마 모터가 안 꺼지고 올라왔을 것 같아요. 세파스 리액트는 총 3편의 리뷰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분명한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과 단점도 함께 지닌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과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출퇴근이나 가벼운 이동을 위해 딱 필요한 정말 실용적이고 훌륭한 전기자전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투어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하려 고민 중인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퇴근이나 근거리 라이딩을 위한 선택이라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만약 투어나 장거리 주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파스 리액트는 분명 누군가에게 꼭 맞는 필요한 자전거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전기 자전거를 향한 세파스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걸음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으로 이어져 몇 년 후엔 전기 자전거 추천해주세요라는 질문에 꼭 언급되는 그런 멋진 자전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시승 기회를 제공해주신 세파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촬영과 콘텐츠 제작에 응원의 말씀과 도움을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